안녕하세요. 북TV365 시청자 여러분, 봄온데이트의 최성호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 혹은 수능 우수자들이 가는 대학?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모실 작가님은 그런 서울대에서 본인이 꼴찌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멋대로 살지 말고 뜻대로 살자는 서울대 꼴찌의 저자 이성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작가님의 서울대 꼴찌는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네. 그 책의 구성을 보면 나이대별로 경험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특이했던 점은 19세 이전의 일들을 기원전 1, 2, 3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좀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제목은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네. 이렇게 가는데 뭔가 특이한 구성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나이대별로 가볼까? 그렇게 하니까 17, 18, 19, 20, 21, 22, 30살까지 챕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대로 내면 되겠다. 그런데 제 책의 제목을 보니까 서울대 꼴찌더라고요. 아, 서울대 꼴찌는 꼴찌가 서울대 간 스토리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꼴찌한 스토리인데 어쨌든 서울대 안에서의 10년간의 삶을 함축적으로 담은 제목이 만들어진 건데 그 서울대 이전의 생활까지 그렇게 똑같은 챕터로 담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게다가 저는 또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을 그 종교인이랑 기원전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좀 자유롭게 쓰려고 들어가기 이전을 기원전으로 분류하고 기원 후가 들어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때는 기원 후로 1, 2, 3, 4 나누기보다는 나이대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챕터가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원 후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번 서울대 꼴찌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 10년 뒤 40살까지의 경험을 책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이 올지 몰라는 정말 정확한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30년 계획을 잡고 책을 쓴 건데 최초 10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서울대 꼴찌. 이제 40살에 제가 쓸 책 이름은 대한민국 꼴찌. 그리고 그 후로 10년 50살, 50살에 쓸 책 이름은 바로 글로벌 꼴찌. 그렇게 해서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저 혼자 자가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정말 나중에 제가 글로벌 꼴찌로서 글로벌에서도 최고로 놀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만약 그 책이 나온다면 제가 어느 정도 꿈을 이뤘다는 말일 거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꼴찌라는 단어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진짜 꼴찌라고 생각하셔서 꼴찌라고 계속 고집하시는 건지. 저 처음에는 꼴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대학교에는 서로 랭킹을 매겨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스스로 꼴찌라고 생각할 뿐 꼴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꼴찌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나중에는 꼴찌라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치부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패러다임인데 어쨌든 항상 그렇게 해서 줄 세워서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에 줄 세워서 취업시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어쨌든 나고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1등은 성공, 꼴찌는 나고 이런 패러다임을 깨려면 그래 내가 꼴찌가 돼서 꼴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성이 강한 이름이었다만 나중에 상징성 강한 이름으로 어쨌든 제가 공부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책을 제가 읽기 전에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네. 책을 읽다 보면은 서울대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 공부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가지고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독자들께서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독자들께 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네. 서울대 갈 수 있다. 네.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책에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뺀 거는 어쨌든 이 책은 공부를 위한 서적도 아니고 서울대를 많이 제목으로 단 그런 타이틀을 단 책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뺐고 나중에 책 뒷부분에 보면 그 각 층에 보내는 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곧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될지 잘할 수 있을지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내 습관을 창조해야 돼요. 좋다는 거를 많이 듣는 건 괜찮아요. 누구는 이런 공부 방법을 했다더라, 누구는 저런 공부 방법을 했다더라, 배워보는 건 괜찮은데, 아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으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다르게 공부해서 누군가는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 그 공부 방법으로 서울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내 거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자부심, 자존감이 확실하게 깃들어 버리면, 아 그러면 결국 원하는 바를 공부로도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올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는 공부 푸는 습관 같은 것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총 5개의 구분법에 의해서 문제 풀 때 앞에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표시를 해놔요.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리는지. 나중에 답을 보면 알잖아요. 나 이거 왜 틀렸지? 아는 문제인데? 근데 틀리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꾸준히 계속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고, 실수를 줄이려면 반복을 하면 돼요. 공부도 반복을 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처음 볼 때 느끼는 점과 그거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느끼는 것과 다시 돌아서 느끼는 건 분명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접근법이 가능해지고, 점점 더 다시 접근할수록 그 다음에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 텀을 두고 다시 돌아오면 더 나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런 식으로 실수를 줄이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신 독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네. 군 생활을 하시면서 론다 번의 시크릿에 관한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독자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믿음은 절실하게 근간이 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고, 누군가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편이고, 믿음의 속성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어쨌든 누군가를 나든 신이든 의지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정도로 크게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거는 제가 군대에서 우연히 접한 책인데, 저는 보통 책에서 그렇게 많은 영감을 얻진 않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사기꾼이 쓴 책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좋은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이 시크릿의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본 입장에서 이 책이 좋은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뭘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크릿은 그거를 좀 총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닐까. 긍정의 속성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를 개발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이 바로 이 시크릿에 관한 거였는데, 저도 군대에서 론다 번의 시크릿을 접하고 믿으면 다 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한 80kg까지 나갔는데, 우와. 살 빠져라 해서 한 60kg까지 빼고, 우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시크릿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김태희 같은 여자친구 만나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태희는 독보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분이 안 계세요. 작가님께서는 그 믿음을 계속 믿어왔지만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패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일 텐데, 저는 좀 좋은 건 기억하는 편이고, 안 좋았던 거는 그 상황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걸 개선시켜서 또 다른 기억으로 발전을 시키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 기억이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기억 남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그 네. 결과물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너무 놀라웠던 게 군대에서 접했다고 했고, 네. 군대에서 그걸 접하고 살을 뺐다고 했는데 저랑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되게 빨리 읽었어요. 이분이 나랑 통하는구나. 많은 부분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너무 놀라웠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크릿의 원리는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시크릿의 원리로 접근을 하면 거의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네. 그럼 저는 해외에 돈 없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돈을 없이 나갔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나 이제 CEO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CEO, 돈은 못 벌지만 CEO는 되어 있고, 책을 써야 되겠어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바로 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맞아요. 스타킹. SBS 스타킹에 나갈 때 저는 장기 하나도 없이 나갔는데, 네. 출연해서 이건 내가 우승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정말 큰일이 있으면 약간의 부담감이 생기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킹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게 안 됐는지는 시크릿의 원리가 아니라 저는 그 촬영이 리허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이구나. 그래서 마음껏 해봐야 되겠다. 마음껏 했는데 촬영 끝났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촬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내가 리허설인 줄 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시크릿의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뭐 신일 수도 있고 우주의 원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시크릿의 믿음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네. 온칠이라는 회사의 대표신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회사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은 좀 시크릿의 원리로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목표로 삼고 가는 거고요. 시크릿은 좀 멀리 꿈꾸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잠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마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들이 이성빈 작가님을 뭐라고 불렀으면? 저를요? 네. 최종적으로 서울대 괴짜, 서울대 꼴찌로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떻게 불렸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예요. 그냥 제가 죽을 때 네. 그냥 묘비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행복을 나눠준 사람 이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행복. 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아죠. 자, 네.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자꾸 타인에게 집중하다 보면 행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이 안 와요. 그 도망가는 속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행복이. 그 30살이라는 나이가 네. 그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까지 주실 수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44점요. 44점이요? 네. 56점이 100점이 되기엔 부족한데 왜 이유가 그렇죠? 저는 약간 기준이 달라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4고요. 아, 저에게 제일 높은 점수는 44점이에요. 저는 4, 6, 7, 9, 5, 8, 6, 1 뭐 이 정도 순으로 숫자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44점이 아니라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44점. 44점 다음으로는 49점이 높죠. 49점. 네. 제일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is the limit. 직역하자면 하늘이 한계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라. 어떤 꿈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네, 이성빈 작가님의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서울대 꼴찌가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TV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 만들어 놓은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신지요? 이성빈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짚어본 시간이었기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북TV 365 봄온데이트의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